중국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2025년 국경절 연휴, 인천공항은 전례 없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에 한해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중국 각지에서 여행객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텐진공항만 봐도 한국행 전세기가 줄을 이었죠. 그 거대한 흐름 속에 북경대 동아시아사 연구원 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입니다. 북경대학교에서 동아시아 현대사를 가르치는 36살 교수예요. 2025년 10월 1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날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 첫날이었죠. 텐진공항은 완전히 인산인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확성기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한국행 탑승객 여러분, 게이트로 이동해 주십시오. 같은 멘트가 5분마다 반복됐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15일이에요. 비자 필요 없어요. 라며 손님을 불렀죠. 캐리어 바퀴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텐진공항만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모든 공항이 비슷했죠. 제 옆에서 문화인류학 연구자 천밍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웨이, 이 정도일 줄 몰랐네. 완전 전쟁터야.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게 바로 정책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지. 도시사회학 박사과정에 있는 양준이 들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다. 명동 가서 뭐부터 살까?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15일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국가 간 신뢰를 측정하는 실험실이다. 양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신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수첩을 보여주며 답했어요. 여권의 색깔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확인하려고. 이번 여행은 내 연구의 일부야. 천밍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어요. 여권은 그냥 서류가 아니야. 한 국가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증명서지.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통로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셀카를 찍었고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이 수십 대의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면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문득 2년 전 일본 여행 때가 떠올랐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추가 심사를 받으며 34분을 서 있어야 했던 기억이요. 끝없는 질문 공세, 계속 넘겨지는 서류 더미, 그리고 심사관의 날카로운 시선. 그때 깨달았어요. 여권의 색은 결코 장식이 아니구나. 이번 여행에서 그 생각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텐진의 야경이 점점 멀어졌어요. 천밍은 옆에서 이미 눈을 감았고 양쥐는 여전히 쇼핑 리스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공항은 국가 신뢰가 측정되는 최초의 검문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낯선 향이었죠. 천밍이 포크를 들며 말했습니다. 벌써 한국 냄새가 나는데? 저는 한 입 먹고 대답했어요. 적응의 시작이야. 비행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30초와 34분. 이 시간의 격차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곧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비행기는 서해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좌석 앞 모니터에는 인천공항 소개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깨끗한 시설, 빠른 출입국 심사, 친절한 안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걸요. 양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깔끔해 보인다. 천밍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대합실 전체가 붉은 여권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전혀 없었어요. 안내 요원들의 확성기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캐리어 끌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언론에서는 관광 특수라고 했지만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미터 옆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파란 여권을 든 사람들의 줄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동심사대 앞에서 침착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손바닥을 올려놓으니 30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긴장한 얼굴도 없었어요. 오히려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두 줄을 번갈아 봤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똑같은 입국 절차인데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다니. 붉은 줄은 마치 무거운 성문처럼 느리고 답답하게 움직였습니다. 파란 줄은 흐르는 강물처럼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됐죠. 제 옆에서 양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무비자가 이거야? 줄만 더 길어진 것 같은데. 천밍이 어깨를 두드리며 달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괜히 예민해지지 마.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 옆줄만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파란 여권은 마치 황금 티켓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제 붉은 여권을 천천히 넘겨보더니 질문을 시작했어요. 체류 기간은요? 15일입니다. 숙소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미리 준비한 예약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명동에 있는 호텔입니다. 여행 목적은 학술조사와 관광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대학 교수입니다. 동행자는 몇 명인가요? 동료 둘과 함께 왔습니다. 양쥐는 가이드가 준비한 일정표를 흔들었고 천밍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천밍이 작게 농담을 던졌어요. 박사 논문 심사보다 까다로운데. 하지만 그 농담마저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동아시아 현대사를 10여 년간 가르쳐온 저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입국 절차가 아니었어요. 입국장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설렘보다는 무거운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15일 무비자라고 했는데 붉은 여권과 파란 여권이 받는 대우는 천지 차이였던 겁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이미 말해주고 있었어. 상징이란 건 단순한 색깔이 아니야. 여권의 색은 국가의 신뢰도를 담고 있는 거야. 그 작은 깨달음은 제 여정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서울병이라는 이름으로 제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입국장의 혼란을 빠져나와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의 야경, 한강의 불꽃놀이, K-팝 공연 영상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과거였다면 플래카드와 꽃다발로 환영했을 텐데 한국은 빛과 음악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연구자인 제 눈에는 그 장면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예전 제국들은 깃발을 휘날리며 손님을 맞았지만 지금 한국은 영상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일정표가 배부됐어요. 명동 쇼핑, 삼계탕 점심, 남산타워 야경. 양쥐는 특가 상품 꼭 봐야지라며 들떠 있었고 천밍은 한국 카페도 가보고 싶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조금 전 공항에서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어요. 붉은 여권줄은 정체돼 있었고 파란 여권줄은 끊임없이 흘러갔던 그 모습. 버스 창밖으로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가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차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모든 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입국장에 30초와 34분. 이 격차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버스가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관광객들로 넘쳐났어요. 간판마다 중국어가 크게 적혀 있었고 상점 직원들은 유창한 중국어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양준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여기 완전 중국 거리 같은데? 편하네. 천밍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언어 걱정은 없겠어.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장품 가게, 의류 매장, 기념품 가게. 모든 곳에 할인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양쥐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타오바오 앱을 켰습니다. 가격 비교 좀 해봐야지.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시트 마스크 한 박스, 현장 가격과 타오바오 가격이 거의 같았습니다. 립스틱 세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차이가 거의 없었죠. 양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특가라더니. 천밍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직접 보고 사는 거니까 의미 있잖아. 하지만 양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의미. 배송비 생각하면 타오바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타오바오와 거의 동일한 가격. 특가의 실체는 편의성이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가이드가 안내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삼계탕. 단체 관광객 전용 코스였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있었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천밍이 물었습니다. 장회이 맛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맛있어. 근데 시간에 쫓겨서 먹는 게 좀 그래. 양준이 웃었습니다. 단체 여행이니까 어쩔 수 없지. 빨리 먹자.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이드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자, 이제 남산타워로 이동합니다. 버스까지 빨리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였습니다. 사진 찍을 시간도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었어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흘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휴대폰을 꺼냈죠.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줄 서서 기다린 시간이 실제로 경험한 순간보다 훨씬 길었어요. 천밍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진 많이 찍었어? 저는 휴대폰 갤러리를 보여줬어요. 응, 많이 찍었어. 근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네. 양준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인증샷은 건졌잖아. SNS에 올리면 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증이 전부는 아니잖아.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명동의 가격, 짧은 식사 시간, 찰나의 사진 촬영. 모든 게 정해진 틀 안에 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찍은 건 많고 남는 건 적다. 면세점에 들렀습니다. 마지막 쇼핑 시간이었어요. 양쥐는 이미 카트를 끌고 다니고 있었고 천밍은 향수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품 코너 앞에 섰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할인율이 크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타오바오와 비교하니 거의 같았어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이거 오늘 특가예요. QR 결제하시면 바로 호텔로 배송해드려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QR코드가 화면에 떴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편의가 경험을 대신할 수 있을까?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산책하는 노인,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유로웠어요. 질서 정연했죠. 신호등이 바뀌자 모두가 멈췄고 다시 초록불이 켜지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어요. 양준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장애인 뭐해? 버스 출발한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어요. 가격은 타오바오와 같았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달랐다. 여기엔 무언가 더 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천밍이 물었어요. 면세점에서 뭐 샀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샀어. 양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여행 와서 쇼핑도 안 하고 뭐 하려고?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경험하려고. 버스가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저는 많은 걸 봤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시간은 아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명동 쇼핑은 선택권이 없었고 삼계탕은 시간에 쫓겼으며 남산 대기는 길었지만 경험은 짧았습니다. 타오바오와 거의 같은 가격에 만족도는 반도 안 됐어요. 적고 보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일정을 소화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어딘가에 진짜 서울이 있을 겁니다. 내일은 다르게 해야겠어요. 쇼핑이 아니라 사람을,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이드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거쳐 쇼핑몰로 이동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흘러갔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모두 바빴지만 정돈돼 있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었어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고 자전거 도로가 쭉 뻗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 펼치고 앉아있는 가족.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천민과 양준도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저런 게 자유구나. 시간을 소유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급하지 않고 쫓기지 않고 그저 자기 시간 속에 머무르는 것. 그때였습니다. 중국어가 들렸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이 셋이 자전거를 세우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했어요. 단체 관광으로 왔다고 하자 그들은 자신들은 자유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째 서울에 머물며 브이로그를 찍고 있다는 말에 제 눈이 커졌어요. 한 명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그들이 골목을 걷고 카페에 앉아 있고 시장을 구경하는 영상이 가득했어요. 같은 서울인데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고 멈춰 섰고 대화했어요. 시간이 그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넋놓고 보다가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천민과 양준도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개인 비자, 자유로운 동선. 우리와 똑같은 중국인이지만 완전히 다른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가이드의 호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버스로 돌아갔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같은 중국인, 같은 서울, 하지만 완전히 다른 여행. 차이는 뭘까요? 비자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들은 시간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일정표의 손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강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민과 양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일정을 조정해 보자고요. 쇼핑 시간을 줄이고 골목이나 시장 같은 곳을 가보자고 했어요. 진짜 서울 사람들이 사는 곳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둘 다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이드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쇼핑 시간을 줄이고 자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이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2시간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쇼핑몰을 한 곳만 들르는 조건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2시간. 짧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서울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천민과 양준도 동의했습니다. 특가 대신 경험을, 쇼핑 대신 관찰을 선택한 거예요. 버스가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리도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짧지만 우리만의 2시간.
그 시간 동안 동선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서울을 살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본 청년들처럼 천천히 걷고 멈춰 서고 대화하고 경험하는 시간.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우린 도시를 본 게 아니라 동선을 통과했다. 이젠 시간을 소유해 볼 차례다. 천밍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양쥐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같은 한강이었지만 이제 우리도 다른 리듬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흘러갔어요. 이제 그 거리는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걸어갈 공간이 될 겁니다. 2시간. 그 짧은 시간이 이 여행 전체를 바꿀 거예요. 양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쇼핑 리스트 지워야겠다. 천밍이 웃었어요. 응, 이제 우리만의 리스트를 만들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 사이로 작은 골목이 보였어요. 저곳에 진짜 서울이 있을 겁니다. 2시간 후면 우리도 저 골목을 걸을 수 있어요. 버스는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누구도 급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천천히 걸어갔죠. 곧 우리도 저렇게 걸을 겁니다. 자유시간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드디어 우리 것이 된 시간이었어요. 저는 천밍, 양진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급하게 뛰는 사람도 없었고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어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그 다음 타는 사람. 당연한 순서였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첩에 적었어요. 지하철 질서. 규칙이 아니라 습관이다. 광장 시장역에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시장 입구가 보였어요.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지글지글 기름 냄새, 김치 냄새, 떡 냄새.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좌판을 펼치고 앉아 있었고 아저씨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천밍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양쥐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것 없었습니다. 이 2시간은 온전히 우리 것이었으니까요. 빈대떡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반죽이 지글거렸어요. 할머니가 뒤집개로 빈대떡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이 식욕을 자극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손짓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빈대떡 한 접시와 막걸리 한 주전자가 나왔어요. 뜨겁고 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막걸리는 달콤하면서도 텁텁했어요. 천밍이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양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할아버지 2분이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있었고 건너편에선 젊은 연인이 웃으며 떡볶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연인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남성이 웃으며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관광객이세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중국어 하시네요. 그가 웃었어요. 교환학생이었어요. 북경대학교에서 1년 있었거든요. 천밍이 반가워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북경대 출신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2시간밖에 없다고 하자 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여기 꼭 가보세요. 저쪽 골목 안쪽에 순대볶음 맛집이 있어요.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데 현지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이에요. 지도 앱을 켜서 위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마약 김밥 파는 할머니 가게도 있어요. 김밥인데 중독성 있어서 마약 김밥이래요. 그의 여자친구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꼭 먹어보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정말 작은 가게가 나타났어요.
순대볶음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아주머니가 주문도 받기 전에 물을 따라주셨어요. 순대볶음 하나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간 양념에 버무려진 순대볶음이 나왔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달고 맵고 쫄깃했어요. 양준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게 진짜네. 천밍도 연신 젓가락을 움직였어요. 옆 테이블을 보니 교복 입은 학생들이 순대볶음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장소였어요. 이곳엔 가격표가 없었습니다. 할인 문구도 특가 표시도 없었어요. 그저 음식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었어요. 지글거리는 소리, 막걸리 잔 부딪히는 소리. 이게 진짜 서울이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작은 문구점을 발견했어요. 낡은 간판, 오래된 진열대, 먼지 쌓인 유리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엽서를 골랐습니다. 흑백 사진이 인쇄된 오래된 엽서였어요. 계산대에 가져가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금액을 말씀하시고 봉투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든 엽서가 묵직했어요. 다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떡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불렀어요. 손에 인절미 몇 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하나씩 먹어봐요.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인절미를 건네주셨어요. 얼마예요? 양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먹어봐요. 맛있어. 값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낯선 관광객에게 아무 대가 없이. 저는 인절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했어요. 하지만 맛보다 더 강렬한 건 할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이웃들도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천밍이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양쥐는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할인도 아니고 특가도 아니고 그냥 선이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2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가슴이 벅찼습니다. 쇼핑몰에서 보낸 몇 시간보다 이 2시간이 훨씬 무겁게 남았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할인은 없었지만 할머니의 배려는 컸다. 이 2시간이 제일 크게 남는다. 버스 집결 장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의 질서, 빈대떡의 지글거림, 문구점 할아버지의 한마디, 인절미를 건네던 할머니의 미소. 이 모든 게 신뢰였어요. 작은 것들이 쌓여 만든 신뢰. 상징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된 신뢰. 천밍이 말했습니다. 장의, 오늘이 제일 좋았어. 양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쇼핑보다 훨씬 좋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시간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서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이드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창밖으로 시장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손에 든 엽서와 입안에 남은 인절미 맛이 그 증거였습니다. 양준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타오바오에서 절대 살 수 없는 걸 경험했어. 천밍이 웃었습니다. 맞아, 할머니의 미소는 배송이 안 되지. 저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서울병의 시작이구나.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상품이 아니라 관계를 경험한 순간.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다시 자유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성수동이었어요. 가이드가 지도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카페와 공방이 많은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수제화 공방을 찾았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신발. 시간이 품질이 되는 곳. 지하철을 타고 성수역에 내렸습니다. 거리 분위기가 달랐어요.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간판이 섞여 있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공방 하나가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가죽과 신발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공방 안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정돈돼 있었어요. 벽에는 공구들이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엔 반쯤 완성된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장인이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구경하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천밍, 양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장인은 가죽을 재단하고 있었어요. 자를 대고 선을 긋고 칼로 잘라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재단이 끝나자 바느질이 시작됐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꿰매는 것이었어요.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바늘이 가죽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느렸지만 정확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넋놓고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봉제가 끝나자 라스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신발 모양을 잡는 과정이었어요. 나무골에 가죽을 씌우고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인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어요. 양준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천밍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장인이 신발을 들어 올렸어요. 완성된 건 아니었지만 이미 형태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인이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한 켤레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공장에서라면 몇 분이면 될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장인이 웃었어요. 빨리 만들면 금방 망가져요. 천천히 만들어야 오래 가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손님이 신고 다니다가 불편한 데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수선은 공짜예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손에 구두 한 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왔어요? 남자가 웃으며 구두를 내밀었습니다. 뒷굽이 좀 달아서요. 장인이 구두를 받아 살펴봤어요. 일주일 걸려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를 보더니 말을 걸었어요. 관광객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국에서 왔어요. 남자가 밝게 웃었어요. 잘 오셨네요. 여기 신발 정말 좋아요. 저희 아버지 신발도 여기서 맞춰드렸거든요. 올해 85이신데 아직도 잘 신으세요. 장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성의껏 만들었을 뿐인데.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제 것도 벌써 10년 넘었어요. 중간에 수선 몇 번 받았는데 여전히 튼튼해요. 새 신발 살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장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신으면 발에 맞아요. 그게 수제화의 장점이죠. 수선은 공짜.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신발을 팔고 끝이 아니라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였어요. 장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발은 팔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편하게 신어야 제 신발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장인 정신이구나. 장인이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가죽 책갈피 몇 개를 꺼냈어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기념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책갈피였어요. 가죽 냄새가 났고 손때가 묻어날 것 같았습니다. 장인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 신발 수선해 드릴게요. 공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책갈피를 내려다봤어요.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사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품질이 되는지, 관계가 어떻게 신뢰로 쌓이는지 봤으니까요. 천밍이 말했습니다. 장의, 저 책갈피 계속 쓸 거야. 양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버리지 않을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지만 가장 큰 것을 얻었어요. 신뢰를 받으니까요. 골목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명동의 특가, 면세점의 할인,
그 모든 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장인의 책갈피와 수선은 공짜라는 약속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관계로 이어질 것이고 신뢰로 남을 것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려도 수선은 언제든 공짜. 10년을 신어도 튼튼하다. 이게 신뢰를 쌓는 방식이다. 양준이 옆에서 말했어요. 장회의, 여기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누가 보니까가 아니라 누구나 지키니까인 것 같아. 성수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책갈피를 만졌습니다. 작았지만 무거웠어요. 가죽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약속의 무게였습니다. 수선은 언제든 공짜. 그 한마디가 신발 한 켤레보다 더 크게 남았어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어요. 자리를 양보하고 문 앞을 비켜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하철의 질서, 시장의 인절미, 장인의 책갈피. 모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신뢰가 됐어요. 버스 집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손에 든 책갈피를 꼭 쥐었습니다. 이건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천밍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기 싫어지는데. 양쥔도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출국이잖아. 시간이 너무 빨라.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광장시장부터 지금까지 적은 문장들이 빼곡했어요. 이 모든 게 서울병의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한강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이드가 준비한 일정이었어요. 치맥 체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한강을 즐기는 거였죠. 버스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이미 돗자리를 펼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치킨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우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치킨과 맥주가 나왔어요. 맛있었습니다. 천밍이 휴대폰을 꺼내 인증샷을 찍었어요. 양쥔도 따라했습니다. 저도 한 장 찍었죠. 한강을 배경으로 치킨을 들고 웃으면서. 똑같은 구도, 똑같은 포즈. 다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을 보니 재미있으면서도 허무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음식, 같은 각도. 저는 며칠 전 봤던 자유여행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한 달을 여기서 보냈어요. 우리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같은 한강이지만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천밍이 말했습니다. 좋긴 한데 뭔가 아쉬워. 양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진은 예쁜데 기억은 별로 안 남을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우린 시간을 소비했고 그들은 한 달을 소유했으니까. 둘 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같은 한강, 다른 시간. 우린 인증샷을 남겼고 그들은 일상을 살았다. 치맥은 맛있었지만 광장시장 빈대떡만큼 진하게 남지는 않았어요. 사진은 예뻤지만 장인의 책갈피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입국할 때 봤던 그 장면이 다시 펼쳐졌어요. 두 개의 줄. 파란 여권과 붉은 여권. 왼쪽 줄 한국인들이 자동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손바닥을 올려놓으니 문이 열렸어요. 여전히 30초. 미소와 함께 좋은 여행 되셨어요 라는 인사가 들렸습니다. 매끄럽게 흘러가는 강물 같았어요. 오른쪽 줄, 우리가 서 있는 줄이었습니다. 여전히 길었어요. 사람들이 서류를 준비하고 질문에 답하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느렸고 무거웠고 답답했어요. 며칠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천밍이 중얼거렸습니다. 입국할 때랑 똑같네. 양쥔도 한숨을 쉬었어요. 응, 하나도 안 변했어. 저는 두 줄을 번갈아 봤습니다. 왼쪽, 오른쪽. 파란, 붉은. 30초 긴 대기. 같은 절차, 다른 위치.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넘겨봤어요. 체류 기간은요? 15일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울이요. 목적은? 관광이었습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어요.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출구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두 줄이 보였어요. 파란 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붉은 줄은 여전히 정체돼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장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구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입국장의 30초와 긴 대기. 출국장에서도 반복됐다. 이게 구조다. 여권은 국가 신뢰의 증표다. 천민과 양준이 제 옆에 섰어요. 둘 다 조용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두 줄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파란과 붉은. 30초와 긴 대기.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제 이 경험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안엔 서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질서, 시장의 온기, 장인의 약속, 그리고 입국장의 격차. 이 모든 게 서울병의 씨앗이 됐어요. 천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장의, 다음엔 언제 올까? 저는 대답했어요. 다음엔 천천히 올 거야. 한 달은 아니어도 적어도 일정표 없이. 양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시간을 소유하자.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돌아가서 이 경험을 나눌 차례였습니다. 연구 자료로, 강의로, 그리고 다음 여행의 계획으로. 긴 대기는 불만이 아니라 배움이 됐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적은 문장들이 빼곡했어요. 입국장의 30초와 긴 대기, 타오바오와 같은 가격, 시장의 빈대떡, 장인의 책갈피, 출국장에서 반복된 격차. 저는 이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무언가 써야 했어요. 이 경험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빈 문서가 떴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쳤어요. 서울병에 걸렸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의 두 줄, 명동에서 느낀 공허함, 한강에서 만난 자유여행 청년들, 광장시장의 온기, 성수장인의 약속. 모든 장면이 문장으로 흘러나왔어요. 1시간이 넘게 타이핑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글을 다 쓰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울병 30초와 긴 대기 사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광장시장 할머니의 인절미, 장인이 건넨 책갈피, 지하철에서 본 질서. 작은 장면들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일상에서 시작된 신뢰였어요.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도 몇 장 첨부했어요. 광장시장 골목, 성수공방 내부, 한강 풍경.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어요. 반응이 올지 안 올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정리가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공유가 수십 번. 저는 놀라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입국장에서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공감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천밍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의, 내 글 봤어. 정말 잘 썼다. 나도 다시 가고 싶어졌어. 양준도 연락했어요. 다음엔 정말 자유여행으로 가자. 한 달은 못해도 일주일은 하자.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며칠 뒤 대학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아시아 비교 문화론. 제가 늘 하던 주제였어요. 저는 강의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첫 장, 국가는 상징으로 평가되는가? 두 번째 장, 인천공항 입국장 사진.
파란 줄과 붉은 줄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세 번째 장, 30초 vs 긴 대기. 네 번째 장, 광장시장 사진과 일상에서 시작된 신뢰. 다섯 번째 장, 성수 공방과 시간이 품질이 되는 곳.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권은 신뢰의 무게를 담는다. 그 신뢰는 공항이 아니라 골목에서, 상징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된다. 강의 당일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첫 장이 스크린에 떴어요. 국가는 상징으로 평가되는가?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15일 동안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국가는 상징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된 신뢰로 평가된다는 것을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입국장 사진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파란 줄과 붉은 줄, 30초와 긴 대기, 타오바오와 같은 가격, 시장의 온기, 장인의 약속.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노트에 받아 적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여권은 신뢰의 무게를 담는다. 저는 학생들을 봤어요. 오늘의 긴 대기는 불만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숙제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지하철의 질서, 시장의 배려, 장인의 약속처럼 작은 일상이 모여 신뢰가 됩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 몇 명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서울 가보고 싶어요. 다음엔 어떻게 여행해야 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동선을 통과하지 말고 시간을 소유하세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성수장인이 준 책갈피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냄새가 여전했어요. 수선은 언제든 공짜. 그 약속이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오가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어요. 다음 여행 일정표 없이 시간을 소유하며 천천히. 천민과 양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여행 계획 짜자. 이번엔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야. 곧 답장이 왔어요. 좋아, 언제 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준비하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병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병이 아니라 동력이 됐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마음, 천천히 보고 싶은 마음, 시간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책갈피를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가겠다는, 천천히 보겠다는, 시간을 소유하겠다는 약속. 저는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